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2시간 동안 쓰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강의를 맡게 된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제 이름은 뭐 아시다시피 이한결이고, 먼저 시작 전에 메일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요 메일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린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궁금하시거나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거나 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작권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수험 관련해서도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좀 최대한 좀 빨리 메일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49회 변리사 시험에서 봤었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했어서 사실은 제가 저작권 요때 저는 이제 첫 해에 사실 저작권은 보지 않았었고요. 첫 해에 제가 연력학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1타가 회로 이론이었는데 연력학을 했다가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을 기득대 들어갔다가 그에 시원하게 떨어지고 30대 유기화학으로 해가지고 붙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패스페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 과목에 좀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나머지 과목들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상황이 저작권법이 이제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신다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좀 놀랐어요. 원래 저작권법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변리사 쪽에선 저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다가 여기에 이제 저작권법이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저도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들은 계속 팔로우업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스페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상적인 GS가 8회인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일반적으로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일단 4회로 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했을 때 저작권법을 사실 GS 강의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이론 강의만 하고 GS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일단 패스페일이 된 상황에서 문제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출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특수한 쟁점들은 그 다음에 바로 안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공동저작물이 나왔고 좀 특수한 거라고 한다면은 뭐 재작년에 업무상 저작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다음에 메인 쟁점으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변리사 시험에서의 기출에서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짱돌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좀 특이한 지점에서 나오는 건 없고 다 나올 만한 게 사실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좀 특이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배점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총 점수 100점 뭐 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한 10점에서 진짜 넓게 봐줘도 한 20점.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변리사 시험을 그냥 패스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사실 변리사 시험을 굉장히 잘 봐도, 물론 잘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뭐 변리사 잘 아시다시피 사실 별 이점은 없습니다. 뭐 옛날 사법고시처럼 성적이 높아야지만 뭐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은 패스만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저작권법은 사실상 그냥 딱 페일만 아닌 정도로만 공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제일 상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디테일한 걸 공부하시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변리사 시험 기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점하고 20점 내지의 80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기출에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80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80점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사실 그 다음에 거의 뭐 비슷한 쟁점으로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그렇단 얘기는 가장 좀 수험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이 가장 좀 적합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그런 기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이제 난이도도 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고 최대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맞출 텐데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출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점은 기출문제에 두시는 게 사실 저는 수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최대한 이제 좀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지향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거를 제 문제 그렇게까지 내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제 회색 선상에 있어서 뭐 혹시라도 언급이 될 만한 것들은 쟁점으로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의 지금 이 GS의 가장 큰 저의 목적은 가장 평이한 문제를 내는 걸 일단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좀 넣어야 될 쟁점들을 몇 가지를 좀 애매한 부분들도 같이 넣어놓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한 이유를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패스페일에서의 이 저작권법 쟁점에 있어서 GS를 8회를 지금 이 6월이라는 시점에 8회를 해서 문제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한 5월 정도나 뭐 좀 더 앞단에서 실전 GS를 했다면은 뭐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들으시는 분들은 뭐 8회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4회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제일 드리고 싶은 거는 GS를 쓰실 때 일단 최대한 책을 보지 마시고 일단 막 쓰세요. 사실 제가 강의를 옛날에 GS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책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 그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학원에서라도. 근데 제가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게 그래도 채점도 받고 하는 이 타이밍에 좀 더 좀 잘 써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메일을 말씀드린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전으로 연습하고서 만약에 이제 제가 뭔가 피드백을 드렸을 때 뭔가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내가 좀 따로 공부를 해보고 뭐 특히나 이제 지금 아마 뭐 기득이나 그 이상인 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정말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푸시고 나서 그걸 그냥 뭐 요새는 핸드폰으로 스캔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스캔 떠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신 것 때문에 지금 책을 보셔야 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안 보시고 답안지를 한번 채워보시는 걸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특히 변리사 시험 2차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많이 쓰시는 거고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그거는 특상 뭐 민사소송법까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일단 많이 쓰시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는 그거를 한번 정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게 일단은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뭐 기출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리기는 좀 쉽진 않아요.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작권법을 이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좀 출력을 해서 마련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한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제가 이제 49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회 정도까지만 양면으로 뽑으면은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분량이. 그래서 뽑아서 이제 가져와 주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문제 해설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수업 들으시는데 아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급하게 일단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강의를 마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어쨌거나 GS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법에 대해서 시험에 과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결국엔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허법이랑 상표법이랑 지금 저작권법이랑 제일 다른 지점은 어떤 거냐면, 특허랑 상표는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 보실 때 민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허랑 상표는 그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랑 민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이 여기에 사실 합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는 막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은 뭐 제가 실체 절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법인 게, 행정법에 어느 정도 일부 요소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법이긴 합니다. 복잡한 법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법이랑 절차법이 다 들어있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실전 GS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저작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작권 문제가 특상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쉽게 느껴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절차법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등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나 뭐 이런저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저작권이라는 실체적인 거에 대해서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상에 비해서 사실 애초에 공부해야 될 게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엔 절차가 거의 없으니까요. 절차가 가장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작권법은 따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크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저작권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좋냐면은, 특상에서 우리가 크게 보시면은 등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등록이 된 이후에 이제 한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우선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저작물인가 여부를 먼저 보는 게 이게 등록 단계에서 사실은 보는 거죠. 특상에서는 이 등록 단계에서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명세서부터 뭐 거기서 보정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요건들도 다 거치지만, 사실상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냥 저작물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작물이냐를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 저작권이 발생한 이후에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결국에 이게 침해냐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의 결국에 저작권은 좀 특이하게 특허권이 청구항별로 권리가 발생하듯이 저작권이 하나가 있으면은 저작 인격권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작 재산권이 7가지가 있죠. 저작 재산권이 7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문제 풀 때 항상 스크리닝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 스크리닝 하시는 법은 법조문을 그냥 옆에 아예 펼치시고 그 페이지 펼치시고 하나하나 보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를 뭐 외우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법조문을 항상 요 뭔가 침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법조문 딱 거기 펼치시고 거기서 짜라락 스크리닝 하나 이거 여지가 있나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권리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특상회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한이 되는가? 제한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제한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한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저작권법 같은 경우 문제에서 굉장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공표됐다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실 굉장히 써줍니다. 왜 그렇게 써주냐면은, 제한 같은 경우 사실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되는지 여부가 크게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저작물에 있어서 이게 결국에 공동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아니 공동 저작권자 아니면은 업무상 저작물이냐. 요게 이제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좀 특수한 쟁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제가 몇 개 지금 안 적었어요. 일부러 몇 개 안 적었는데, 변리사 시험을 딱 문제를 펴봤을 때 여기를 벗어나는 게 과연 몇 개인지 한번 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몇 개를 벗어났는가. 여기에서 사실 대부분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뭐 70년의 기간도 있고 뭐
여기에 왔을 때 과연 이게 저작권 말고 이제 저작 인접권이나, 저도 오늘 문제 냈죠.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 부분도 냈죠. 뭐 인접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뭐 중요한 거는 어문, 그림, 음악, 건축, 뭐 그림에는 응용 미술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요런 쟁점들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저작 인접권도 사실 제가 써놨지만 사실 이게 나오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려워지더라도 사실 법조문의 저작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를 암기하시거나 판례의 결론을 뭔가를 많이 봐두셔야 되거나 이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사실은 조금 주요한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쓰기 쉬운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답안지를 일단은 드렸는데, 문제를 보기 전에 사실 제가 이 답안지를 답안지 형태로 드리지 않고 그냥 줄글 형태로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형태로 주면은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늦게 이 강의 하시는 분들이 요런 파일 형태로 보통 하시냐 했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급하게 요 형식으로 맞추느라 분량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아직 그 조율이 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딱 1회에서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강의 보시기 전에 이제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보충 자료 따로 하나 드린 게 있죠. 보충 자료에다가 이제 관련된 판례들을 많이 넣어 놨으니까 일단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제가 첫 시간이라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어떻게 푸실지 그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점, 20점짜리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짝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0점, 20점짜리 다시 묶어가지고 목차 잡고 한 번에 짝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목차를 그냥 싹 잡고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목차를 잡고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를 하나하나 목차를 잡으면서 쓰시는 거는 저는 약간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많이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4번 문제에서 굉장히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3번까지 썼는데 좀 시간이 딜레이 됐을 때 갑자기 내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걸 보면은, 내가 3번까지 이미 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음이 초조한데 4번까지 문제가 어려우면 이게 잘 목차가 처음부터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은 목차는 좀 미리미리 좀 잡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거를 자기가 계속 시간을, 내가 평균적으로 목차를 잡는데 얼마나 걸리고 한 페이지 쓰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걸 계속 체킹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빨리 쓰고 있는지 이걸 계속 체킹하면서 답안지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갑은 일단 경기 아리랑을 가지고 편곡을 했죠. 편곡을 한 다음에 이 편곡 방식이 뭐 후렴구도 넣고 뭐 리듬도 적용했고, 그리고 화음도 화성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편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을은 이 갑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틀어주고 있죠. 인터넷 음악 서비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자, 여기서 일단은 그 문제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경기 아리랑 판례입니다. 경기 아리랑 관련된 판례인데, 여기서 주의해서 딱 보셔야 될 거, 이 문제 보시면서 뭘 먼저 파악하셔야 되냐면, 제가 문제에다가 써놓은 게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네 번째 줄에서 보시면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박자라고 나오죠. 4분의 3 박자, 그리고 뭐 8분의 9 박자, 뭐 해서 박자 혹은 리듬이 나옵니다. 박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은 화음이라고 나오죠. 화음하고 옆에 화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윗부분에 이제 후렴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락인데 가락이라는 워딩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저도 최대한 이제 문제 낼 때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대한 문제에 쓸데없는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판례가 이런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한편 부분 보시면 일단 음식점이라고 적어놨죠. 굳이 음식점이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굳이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적어놨죠. 이런 것들이 그 답안지 구성하실 때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양가로 1번을 먼저 보시면은 양가로 1번을 먼저 보시면 이제 갑이 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묻는 것이 갑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갑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결국에는 갑한테 있어서 어떠한 저작권이나 혹은 저작 인정권 같은 게 발생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설문 1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갑이 그러면 저작권자나 저작 인정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면 사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배점이 좀 더 높았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과연 이게 편곡 음악 이 갑이 만든 음악 저작물이 편곡 저작물로서 이제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10점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여기다 뭉뚱그려서 한 번에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문제 1번에서 해설을 먼저 보시면은 음악 저작물의 창작성은 요 판례 부분이죠. 가락, 리듬, 화성의 요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갑의 경우에는 가락의 경우에는 독창성이 부족하다 라고 이제 저는 여기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독창성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판례를 몰라서 요거는 독창성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요것도 있다고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요거를 결론은 이 문제에서 사실 결론은 창작성이 있다고 봐서 저작물로 보라는 거는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는 뭐 화성이나 뭐 리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독창성이 있다 없다 정도 결론은 틀리실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보면은 막 편곡한 거를 어떤 식으로 편곡했고 이런 걸 굉장히 길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 자체가 창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작성이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있다는 결론 자체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는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판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락은 독창성이 없다고 봤고 사실상 리듬도 독창성이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고 화성의 경우에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2차 저작물로서 인정을 한 건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리듬 같은 경우도 폴라 리듬이 적용됐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다고 봤죠. 저는 판례에서는 이제 폴라 리듬이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론을 달리 썼습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편곡 저작물에 해당되고 그래서 갑이 저작권자다. 근데 여기서 갑은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기타 연주자로서 자기가 직접 연주했다고 썼죠. 제가 직접 연주해서 음반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실현자도 해당되고 제작했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 인정권자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최대한 짧게 쳤습니다. 지금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쓰셔도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묻고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권리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권리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저작 재산권으로서 공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공연권에 대한 의의를 쫙 써놓고 있고요. 공연권에 대한 의의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서 로마자 2번에서 갑은 을이 갑의 아리랑을 정당한 권리 없이 공중에 공개하였음을 이유로 공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저작 인정권자로서 보상금 청구권인데 저작 인정권자로서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판매용 음반이란 해서 판례가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판매용 음반 같은 경우는 판례를 한번 외워놓으면은 여러 군데에서 쓰입니다. 결국에 이 판매용 음반 같은 경우 저작 인정권은 좀 마이너한 부분에서 쓰인 거지만 사실 판매용 음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저작권의 이 제한 부분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그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판례고
제가 저작권을 공부하면서 판례를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외우지 마시고 법조문으로 땡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땡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특상하고 민소 외울 게 그렇게 많은데 저작권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법조문을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저작권 판례를 보시면은 특상하고 다르게 저작권 법조문을 사실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라고 제가 몇 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판례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판례는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범용성이 좋아요. 그래 보시면은 어쨌거나 어떠한 형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까 갑의 음반은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써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이게 이 사람이 CD 같은 걸 사서 튼 게 아니죠. CD 같은 걸 사서 튼 게 아니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틀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판매용 음반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상업 음반의 사용에 해당되냐? 왜냐? 이거는 지금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CD를 우리가 가져다 트는 건 음반을 가지고 직접 재생한 거지만은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내가 뭔가 음악 파일을 저장해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음악 사이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받아가지고 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인지 여부가 사실 판례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인터넷 음악 서비스 이용은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해당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을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두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 소재랑 해결을 과연 언제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수험생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기준을 두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기준을 둘 때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수험적으로 공부할 때는 10점 이하면은 안 쓰고 그보다 높으면은 썼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뭐 출제하는 것도 들어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채점 같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뭐라 점수를 쓰기는 해요. 뭐 문제 소재나 결론에다가 점수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 기준표 자체를 만들 땐. 근데 실제 채점할 때 이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문제 소재 1점, 결론 2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통채점을 합니다. 통채점을 한다는 건 이유는 그건 뭐냐면은 이걸 써도 안 써도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답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보기 위해서 뒷부분을 볼 거고, 채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채점하는 방식은 저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물어봐서도 그렇지만은 일단 문제 하나의 맨 끝을 찾아서 봐요. 찾아서 보고 결론이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봅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써있든 안 써있든 어쨌거나 그게 생각보다 잘 보여요. 실제 아무리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잘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해결은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습니다. 뭐 상황상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사실 2번이 메인이죠. 2번이 메인인데 이게 사실 거의 판례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잠깐 다시 보시면은 병은 재즈 가수고 갑의 곡을 듣고 이 곡을 들었다는 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의거성이 있다는 거죠. 의거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콘서트에서 재즈풍 아리랑을 불렀대요. 그래서 병이 부른 재즈풍 아리랑은 경기의 아리랑의 가락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갑의 음악이 아니라 갑의 아리랑이 아니라 경기 아리랑, 이 공공연한 이 전통 민요인 경기 아리랑을 그대로 가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낌이 일단 한번 빡 오셔야 돼요. 이거는 치매가 아닐 수 있겠다. 요 느낌이 일단 빡 오셔야 됩니다.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갑의 아리랑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문제 보시면서 이런 취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그 다음에 또 힌트를 주죠. 경기 아리랑의 특이한 가락과 어울리는 화음도. 지금 가락이랑 화음이 이미 경기 아리랑이랑 뭔가 지금 관련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성으로 진행됐고, 이거 뭔가 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의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그 병의 재즈풍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감흥에 서로 차이가 있고 청각적 인식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부터 뭔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걸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좀 판례를 여러분이 요걸 틀리면 만약에 판례에 대해서 좀 너무 딥하게 파고드실까봐 사실 요 부분 좀 제가 쉽게 낸 거예요. 사실은 요 청각적 인식은 서로 다르다. 요 부분은 제가 넣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끝까지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처음에 뺐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건데 이 위에 가락이랑 화성까지만 써 있어도 여러분은 요게 이거 유사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판례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과를 이런 취지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아마 실제 변리사 시험에서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병에 재즈풍 아리랑을 부르는 행위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뭔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그 해설의 2페이지입니다. 해설의 2페이지 보시면은 갑은 이제 유효한 저작권자죠. 여기서 이제 침해 요건을 한 번 정도 쳐주는 겁니다. 갑은 이제 유효한 저작권자고, 그 다음에 그럼 병이 과연 뭐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냐. 동일성 유지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일 수 있으나 갑의 아리랑과 병의 재즈풍 아리랑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의 소재에다가 요거는 침해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뉘앙스를 풍겨준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요 답안지 분량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날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동일성 유지권과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그 동일성 유지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의의랑 요건을 써서 짧게 한 뭉텅어리로 어떤 거에 대한 침해인지를 별도 목차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쟁점이 실질적 유사성인 걸 문제에서 너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길게 쓰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침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인지는 언급을 해주시는 건 절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의거성 나오는데, 의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사실 이거 좀 더 길게 쓴 거긴 한데 로마자 2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더 길게 쓴 거예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은 결국에 의거 관계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거성이라는 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의거성이 추정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판례들도 보시면 의거성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법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의거성을 보통 판례들이 판단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결국에 뭐 이게 유명한지 혹은 아니면은 뭔가 어디서 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요. 왜 그런 식으로 가냐? 의거성이 여기에 추정된다고 나오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의거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디서 봤는지 이런 걸 서로 입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추정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리를 막 디테일하게 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험적으로 쓰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은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어문 저작물일 때 비표현적인 부분들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로마자 2번을 항상 의거성이랑 실질적 유사성 둘 다 판단할 때 좀 어느 정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의거성이랑 뭐 실질적 유사성 중에 실질적 유사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에다 놨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의거성이랑 실질적 유사성을 완전히 따로 분리해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의거성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 유사성이랑 의거성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찝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거성인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오타 같은 거 동일한 거 이런 거 보면 이거 뺏겼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의거성, 여기는 제가 접했다고 분명히 그냥 드러내놨죠. 그래서 의거성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3번 실질적 유사성이죠. 보시면은 이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 판단인데, 제가 사실 이거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화성, 가락, 그리고 리듬을 가지고 이제 창작성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음악에서. 그건 이제 필수적으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거 외에 사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 때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 정도만 여력이 되면은 외워두는 것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죠. 그리고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로마자 2번에서는 이제 음악 저작물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의 그 첫 번째 줄에 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음의 배합 그리고 한계입니다. 음의 배합과 한계입니다. 사실 그 세 번째 줄에 이제 음의 배합과 한계 말고도 뭐 질적, 양적, 비중, 청중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긴 해요. 질적, 양적, 비중, 청중의 관점. 근데 그거는 못 외우셔도 됩니다. 못 외우셔도 돼요. 이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은 결국에 음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아노 건반이 그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음의 배합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판례는 음악을 볼 때 음의 배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할 때 요걸 고려해서 일부 유사만 해도 그냥 유사하다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권리가 좀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죠. 그 전체적인 판례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사안의 검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병의 경우에는 가락은 경기아리랑 거의 그대로 이용했다. 근데 화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아리랑은 대중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된 없이 누구나 표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 공공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곡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그 권리가 축소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연상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고, 설문의 해결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마치고, 요거는 이제 결국에 그 경기아리랑 판례를 제가 한 번 정도 소개시켜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음악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부분, 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판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서 문제 2번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은,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번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기에 실제 답안지를 쓰다 보면 제가 봤을 때 1번은 조금 뭐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이트하게 좀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갑의 경우에는 갑은 이제 뭐 모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자신만의 글자체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쓴 이유는 뭔가 엄청 도안화를 많이 안 했다. 이게 지금 가를 보고 가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걸 사실 의도한 겁니다. 서체를 만들었을 때 설마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뭐 가를 이게 지금 그냥 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를 만들었다, 이런 서체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건 서체만으로도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의적 요소가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체 도안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 기능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다라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변경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권리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다소 키운 것만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 근데 이후에 갑은 이 도안에 대해서 뭐 이 글자에 대해서 뭐 만들고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무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은 바로 인식이 올 거예요. 아, 이거 뭐 문제 대충 오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 디자이너 을이 이 갑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허락 없이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가로 1번, 설문 1번을 보시면은 결국에 서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냐 보는 거고, 이제 반가로 2번도 한 번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하냐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서체 도안 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딥하게 설명드릴 거 없고, 해설 이제 5페이지로 와주시면은 결국에 판례는 이제 서체 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실용적인 기능이죠.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실용적인 기능이고, 이거는 응용미술 저작물이죠. 서체는 응용미술 저작물이고 어쨌거나 실용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을 가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건 사실은 서체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일부러 사실 좀 쉽게 해드리려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약어를 사실 단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 서체고 뭐 자시고 폰트고 뭐 자시고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서체 파일이 뭐 지시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라는 부분에서 이제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판례 부분에 창작적 개성, 요 창작적 개성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꼭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서체 도안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외운다면 뭐 이런 제어점들의 좌표값, 그리고 지시 명령어의 선택, 뭐 이런 정도로 요거는 키워드로 저는 하나 정도 찍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쓸 때 좀 매끄럽게 쓰려면은 이런 판례들의 표현들을 어느 정도 하나씩은 알아두는 건 좋아요. 답안지를 쓸 때. 그게 좀 멋있어지잖아요. 프로그램 저작물 나왔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정말 저작물인지 여부를 사실 문제 소재 같은 거에서 짧게 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시 명령어를 선택한 작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들어있으므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그냥 치고 넘어갈 때 이런 포인트들을 그때그때 그냥 외워놨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외우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어점이나 명령어 등의 표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치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법상 침해를 주장할 수 있냐, 이 무단으로 사용한 애한테. 그래서 이제 답안지로 와서 보시면은 6페이지죠. 답안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소재에서 갑의 저작권을 일단 유효하고 을이 권리 없이 이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용하니까 뭐예요? 의거성이랑 실질의 의사성은 쟁점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인정되니까 복제권이랑 공중송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유의해서 답안지 쓰실 때 하셔야 되는 거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저작권법 법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의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답안지 쓰실 때 법조문 무조건 언급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뭐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법조문을 옆에 같이 병렬을 꼭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야 답안지 채점할 때 한 번에 확확 채점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제권 나오는데, 복제권에서는 뭐 의의를 그냥 써주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뭐 이건 당연히 복제권 침해죠. 물론 이제 이거를 보셨을 때 만약에 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일부 변형한 부분은 그럼 복제가 아닐 수 있지 않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그냥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냥 워딩, 복제랑 워딩을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썼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특별하게 막 엄청난 거 뭔가 그 복제권을 벗어날 정도의 뭔가 얘기를 써놓지 않는 한은 일부러 변형했다, 뭐 다소 증감을 가했다, 뭐 수정을 가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범위에서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정도일 수 있다라는 게 크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제권 같은 경우는 침해 주장할 수 있고, 공중송신권 같은 경우도 이거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으니까 이제 공중송신권도 침해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도 일부 변형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창작성이 만약에 부여됐다면 침해가 주장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절반 지나가고 문제 3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보시면은 갑은 이제 자신의 성공기를 소설한 을의 눈물을 소설로 출판했고, 요거를 문제를 제가 한번 개관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등장인물이 뭔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니까 보시면은 갑은 을의 눈물이라는 소설을 출판을 일단 했고요. 이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사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죠. 이건 일단 소설이었고,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실제 을의 눈물이니까 주인공이 을이겠죠. 을의 주인공이랑 캐릭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독특한 생김새가 있고요. 독특한 생김새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이 있다는 겁니다. 동작이 있는데 이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상품화가 됐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이제 양가로 1번을 들어가는 겁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이제 제호가 대상이 되냐, 이것도 결론은 아시겠죠. 제호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일단 안 된다는 거 보고 2번으로 일단 한 번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병의 행위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찰 저작물 작성 등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여러 행위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설명하고, 이게 일단 10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라는 게 이제 10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의 행위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침해인지 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위에 한 편 나오죠. 한편 대학 교수인 을이 있습니다. 아니, 병이 있습니다. A대학병원 병이 있는데 요게 A대학교죠. 네. 병원은 이따 나오죠. A대학교에 이제 병이 을의 눈물에 주인공의 독백을 모았답니다. 독백만 모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줄거리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인공의 독백을 모아서 발표자료를 만듭니다. 발표자를 만들어서 요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수업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행위들이 각각 어떤 침해를 구성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위가 일단 몇 개가 나와요? 발표자료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 사용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일단 8페이지로 와서 설문 1번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일단 제호가 저작권이 되는지 보시면은 제호는 저작권이 일단 되지 않죠. 제호는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짧게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설문 2로 와주시면은 이제 발표자료 작성 행위가 복제 행위인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여준 행위가 공연 행위인지 살피고, 이게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일부 이용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쟁점인 법 25조를 문제의 소재에서 깔아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이용 행위를 먼저 검토하시면은 발표자료 작성 행위가 복제 행위인지 여부 해가지고 복제에 대해서 의의 같은 걸 딱 써놨죠. 의의 취지 써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9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사안의 경우에는 주인공 독백을 그대로 복제해서 유형 자료인 유형물인 발표 자료에다가 고정을 했으니까 복제 행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나에서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보여준 행위가 공연 행위냐라고 해서 공연에 대하여 뭐 의의랑 취지 같은 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그 로마자 2번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일반 공중인 학생들한테 발표 자료를 공개했으니까 이건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결론 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해서 소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행위까지만 검토하는 게 일단 10번인데, 일단은 어차피 이게 결국에 침해를 결국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판단할 건지를 그냥 짧게 쳐주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의거성이랑 실질적 의사성이랑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는 게, 물론 만약에 여기다가 뭐 판례랑 뭐 어떤 사안포섭을 일부 하셔가지고 쓰셨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요거를 길게 쓰시면 약간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뭔가 변형을 하거나 이걸 뭐 보지 않고 뭐 했다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독백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모은 거기 때문에 요게 실질적 의사성이랑 의거성이 문제가 실제는 사실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나중에 다른 사안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이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실질적 의사성이랑 의거성을 길게 쓰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짧게는 쓰셔도 뭐 요게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번에 수업 목적의 일부 이용으로 저작권 제한이 되는가, 이게 결국에 이제 10점에 해당되는 건데, 보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10페이지에 이제 의의랑 요건을 여기서 당연히 쳐주고요. 의의랑 요건을 쳐주는데 여기서 뭐 교육기간은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사실 이 수업만에 대해서 좁게 보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판례 태도나 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요거에 대해서 범위 자체를 좁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례를 보시다 보면은 대부분 이 저작권에 있어서 제한 사유 같은 경우는 판례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게 보고 있어요. 넓게 보는데 유일하게 굉장히 좁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이용입니다. 공정이용.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게 해당 안 되게 나오는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오픈마인드로 제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좀 더 결론에 다다를 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엔 나아가서 저작물의 종류는 가리지 않지만 뭐 일부분에 하나도록 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부 이용하도록 한다, 요건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검토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병은 교육기관인 A대학교에서 이제 복제 및 공연 방법으로 수업 목적에 필요한, 요거 지금 요건을 하나하나씩 지금 찝어주고 있는 거죠. 수업 목적에 필요한 소설 을의 눈물을 일부인 주인공의 독백만을 모아서 수업 발표용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에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 저작물의 소설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동조가 적용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문 2의 해결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침해에 해당되고 이 제한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갑의 복제권이나 공연권에 결과적으로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일응 해당한다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설문 해결의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복제권, 공연권 침해에 일응 해당한다 정도로 사실 일응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설문 이제 3번으로 보시면은 3번에선 이제 좀 약간 1, 2번 또 2번이랑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결국에 애니메이션 주인공 을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결론부터는 아셔야 돼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죠.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이 판례가 사실 판례가 말하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아시려면은 판례가 말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판례가 보호하는 캐릭터라는 건 지금까지 판례 기조상으로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캐릭터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소설에서 캐릭터가 나왔다. 근데 그 소설을 어떤 사람이 마구잡이로 시각화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에서의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겠지 했을 때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그게 만약에 소설에서 뭔가 어떠한 뭐 캐릭터의 뭔가 특징이나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서 글만 읽어도 뭔가 시각적으로 연상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인정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회색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근데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각화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좀 얘기하는 그걸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있으셔야 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계속 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소설에 대한 캐릭터 보호한지 여부를 묻는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은 약간 그거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혹은 뭐 드라마나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릭터는 이 판례가 뭐 의의는 이제 판례의 의의죠. 판례의 용기에 있고, 저작권법은 결국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뭐뭐뭐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문제가 된다. 근데 판례는 캐릭터의 이러한 특징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에 저작권자의 창조자의 그 창작적 개성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그 로마자 첫 판례랑 이제 두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사실 두 번째 판례는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그냥 아시라 하고 제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상품화가 진행되진 않았다, 약간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여기에 괜히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혹시 이런 판례가 나온다 하면은 뭐 상품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는 상품화 여부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라고 봤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외우실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시길 추천드리냐면은 특허에서도 저희가 진보성 판단을 할 때 상업적 성공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판단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걸 그 진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특허 같은 경우도 상업적 성공 여부가 뭐 실제로는 사실상 거의 뭐 고려 대상이 거의 아니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상업화가 되는지 여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냥 문제 좀 쉽게 만들면서 좀 사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뒤로 넘어갈 사안에서는 독특한 생김새와 동작을 가졌다는 게 사실 이게 여기서의 힌트죠. 그래서 창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창조적 개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상품화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상품화 이런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이거 내가 이 판례 처음 보네, 이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네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실제 만약에 모르시고 공부를 하고 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전 GS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요런 판례가 요런 것도 제시를 했었구나를 잠깐 아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됩니다. 요거를 막 생각하셔서 판례 더 봐야 돼, 여러 가지 더 봐야 돼, 이거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참고로 그 상품화도 그래서 이거 6점짜리에다가 그냥 6점짜리 일부러 줄인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 나왔는데, 문제 4번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기본적으로 4개의 문제 중에 제가 기본적인 취지가 최대한 문제를 평이하게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이하게 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 하나 정도는 약간 그레이 영역을 좀 어느 정도 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를 좀 넣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나 정도는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번 1회에서는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이 조금 이제 한 번 정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푸시면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4번을 풀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끼셨다, 아니 만약에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요거 요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플로우로 흘러갈 텐데, 공부를 좀 아직 많이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누구누구야, 이게 헷갈리셨다, 이게 뭔가 헷갈릴 수 있지만 뭔가 너무 어려웠다 하면은 요 문제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결론이 있구나 하고 여기에 딥하게 빠져들지 마세요. 요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 보시면은 영화 제작자 갑은 이것도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칠판에 보통 쓰는 거는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옆에다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냥 최대한 나오는 저작물이랑 저작자랑 그리고 뭔가 거기서 발생되는 권리관계 정도는 표시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은 일단 갑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발생을 했죠. 영화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20년 1월경 뭐 이런 그 저작권에선 기본적으로 특허나 상표 같은 거랑 다르게 날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요 2020년 1월 요 얘기나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저도 변리사 시험 기출들을 보니까 뭐 날짜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길래 뭐 문제처럼 보이려고 사실 날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에선 기본적으로 그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날짜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런데 문제 당연히 스크리닝 당연히 먼저 하고 보시면 날짜 그게 중요하지 않겠네 하면은 가볍게 패스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문제 푸실 때. 보시면은 이제 영화 제작자 갑이 이제 있고, 근데 을이라는 배우가 있네요.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나라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정이 대본을 작성했죠. 그래서 이 영화 대본에 영상화도 허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나라는 영화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됐고, 이게 뭐가 됐습니까? DVD까지 발매가 됐습니다. DVD까지 발매가 됐는데 한편 A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 대학병원은 병원 내 임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사실 뭐 환자나 임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대상이죠. 대상이니까 뭐 아주 중요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환자랑 임직원 뭐 이 정도 써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안 쓴 거지. 그래 무료로 범죄나라를 상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DVD를 구매해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실에서 병원에 환자나 임직원을 모아두고 요걸 재생해가지고서 범죄나라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여부인데 이때 저작권법상 100조를 고려하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서도 그러면 이 DVD 재생한 행위가 재산권에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걸 정말 문제를 제대로 쓴다고 하면은 한 30점은 돼야 돼요. 30점 돼야 되는데 요걸 제가 20점으로 낮춰서 한 이유는 요렇게 좀 어렵고 특이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 높은 배점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배점 일부러 좀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한 10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그냥 5점으로 쳤습니다. 5점으로 쳐냈습니다. 근데 다만 해설 보시면은 약간 일반 5점보다는 좀 더 길죠. 사실 더 잘 쓰려면 좀 더 이게 영상 저작물의 이 저작권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쓰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설문 1에 보시면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실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학설이나 판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많지 않은데 사실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수설의 입장은 이건 뭐 다수설이라고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수설의 입장은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게 보시면은 창작자 원칙이란 부분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쳐주시면 좋겠는 게 그 세 번째 줄에 영상 저작물 제작에 영상 저작물 제작에 협력한 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창작적 기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뭐 아주 뭐 요 워딩 그대로 다 외우셔도 좋지만은 사실 요걸 할 때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은 공동 저작물에 대한 그 공동 저작권자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요건이 두 가지가 뭐였죠? 주관적인 요건이랑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게 뭡니까? 주관적인 요건인 거죠. 영상 저작물을 같이 만들겠다는 주관적인 요건인 거고, 그 다음에 창작적 기여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객관적인 요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공동 저작물이랑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걸 보시면은 사안의 경우에는 을은 배우로서 실현자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정은 대본의 저작권자로 영상을 허락한 자에 해당해서 범죄나라 영화의 저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화 제작자와 그리고 감독이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수설의 사실 입장이에요. 제가 이따가 참고자료에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대본 쓴 정이나 뭐 그 배우인 을도 저작권자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걸 그렇게 쓰실 때에는 창작적 기여라는 부분이나 혹은 이런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건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결론이 틀려도 막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를 만든 사람에만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를 인정하는 게 기본적인 전체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 나머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저작자로 봤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은 꼭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100조 일부러 써놨죠.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영상 제작자가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상 제작자 갑이랑 감독 병이랑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특약이라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요거를 정말 다 맞추신다면은 사실 진짜 공부를 정말 딥하게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도 만약에 옛날에 공부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정을 제가 일부러 그 영상 허락하였다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써놓은 이유는, 정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취지를 통해서 정을 공동 저작권자에서 빼시기를 좀 바랬어요. 왜냐면 여기서의 이 정에 대해서 뭐 대본을 작성하고 허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사실 이 정은 이 대본에 대해서 권리자지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제 설문 2번으로 보시면 DVD 재생 행위죠. 일단은 이제 갑이 저작권자인 건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갑의 저작권을 유효하고 A 대학병원에 이제 갑의 영상 저작물이 담긴 DVD를 재생한 게 뭐 의거성이나 실질적 유사성이 문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DVD를 갖다가 틀었는데 당연히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거성이나 실질적 유사성을 진짜 한 두세 줄, 한 진짜 길어야 5줄 안쪽, 그 정도 쓰신 거는 뭐 괜찮아요.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한 4-5줄 넘어서 요거를 쓰시면은 그거는 정말 답안지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갖다가 튼 건데 여기서 의거성이랑 실질적 유사성을 딥하게 문제 삼으면 그거는 조금 방향에서 벗어난 겁니다. 보시면은 저작 재산권이 제한돼서 침해되지 않는지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대학병원의 행위가 공연권 침해인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봅니다. 공연권 침해인지 여부. 왜냐면 여기서는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공연이라 뭐뭐뭔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이 공연을 한 게 지금 병원 안에 어떤 세미나실이잖아요. 그리고 세미나실이고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환자랑 이 임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정말 공연에 해당하냐? 실제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실무적으로 만약에 다투게 되면은 이거 공연 아니다, 이거 우리 특수관계자들만 하고 이거 굉장히 폐쇄적으로 제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연 아니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결국에는 공연이 맞다라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병원 내에서 소규모로 만약에 이런 세미나실에서 환자랑 임직원의 대상으로만 틀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한마디로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연권의 침해가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근데 이게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틀어주는 게 과연 그러면 저작권의 제한이 안 되냐라는 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서 29조를 검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 취지를 검토를 해주고 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5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사안의 검토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건에 다 부합을 한다는 거예요. A 대학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나, 지금 29조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해도 되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 되지만 환자나 직원 복지를 위해서 상영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는 받지 않고요. 요건 2가지 충족했죠. 그 다음에 3번째, 상업용 영상 저작물이냐 여부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DVD라고 했기 때문에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명확했어요. 아까 스트리밍이랑 경우가 다릅니다. 스트리밍 경우에는 판매용 상업적 음반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사용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고.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희한하게 이거는 뭐 OTT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 재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으면 여러분도 뭐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요건 그냥 DVD 사서 틀었다고 그냥 라이트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연하니까 제한이 된다. 그리고 저작권 시행령 11조가 있는데, 시행령 11조에 사실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행령 11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커피숍이나 경마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완전히 진짜 영리용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시행령 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안의 경우에는 영상 저작물에도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이 시행령에서 문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충족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작 재산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보충쟁점이라고 넣어놨어요. 이게 저작권의 제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과연 이 저작권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쓸 것인가 항상 고민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푸시는데 15점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지금 보충 쟁점에서 요거를 다 빼신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한 20점짜리가 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에 막 20점짜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서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보충 쟁점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써줄 여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이제 제한이란 부분은 아니면은 안 써도 돼요. 대부분은 대놓고 얘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대놓고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DVD이기 때문에 권리소진 이론이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공연권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소진 이론을 안 써주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2번하고 3번이 있잖아요. 만약에 28조를 쓰시면 35조의 5는 35조의 5는 꼭 쓰셔야 돼요. 요거는 두 개를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5조의 5가 애초에 28조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들어온 거예요. 28조가 지금 너무 일반 규정처럼 쓰이니까 35조의 5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시면서 28조를 만약에 쓰실 일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이다,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35조의 5를 같이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시면서 이 취지를 같이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한 쟁점이라면은 35조의 5가 28조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요거 취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짚고, 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취지로 제가 사실 요거는 이렇게 다 집어 넣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요거 나오면은 요거 같이 쓰는 게 같이 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이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린 것만 하나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판례, 문제 1번에 대한 참고 판례 같은 경우는 이 R이랑에 대해서 판례를 거의 그대로 긁어 온 거예요. 제가 판례에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건든 건 없습니다. 뭐 일부분 제가 그냥 날려버린 건 있어요. 뭐 갑제 몇 호증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날린 건 있지만 표현을 제가 건든 건 없어요. 건든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치매 인정 요건 뭐 이런 거 나오고 2페이지는 넘어가 주시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판례도 맨 위에 가락, 리듬, 화성에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편곡의 경우에는 가락보다 리듬, 화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상식에서 그렇죠. 생각해보면 편곡을 하면 기본적으로 편곡이라는 게 뭐예요? 원곡에 대한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곡에 대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가락까지 난리나 버리면은 그건 원곡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상식적인 얘기를 판례가 써놓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넣은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음악 저작물에 대한 판례 같은 경우는 리듬이나 화성보다 가락을 더 중시 여기는 게 기조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판례도 있고. 그런데 편곡은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넘어가 주시면은 4페이지에 뭐 원고 R이랑은 편곡 저작물로 인정된다. 여기서 지금 제가 사실 문제 만들 때 판례 사실관계 거의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그냥 이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페이지에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가 나오고 이거 쭉쭉 넘어가서 5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왜 이게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봤는지를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7페이지에 이제 문제 2번 부분인데 8페이지에 이제 서체랑 서체 파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8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과 관련해서는 결국 캐릭터가 보호되는지 없는데 보시면은 이제 참고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제호 관련된 거죠. 제호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왔던 게 아마 게임일 거예요. 게임인데 이게 상품화가 이런지 여부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가주시면은 이제 문제 4번인데 이게 영상 저작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 밑에 판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영화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데 뭔가 관여했던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까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그 밑에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주사부일체랑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결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고 읽어보시고 실제 시험에 나오셨을 때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저작물도 결국에는 그냥 공동 저작물이랑 똑같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엄청 명시하고 있는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S 1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후로는 요 문제에 대해 설명은 이제 드릴 건 끝났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한 5분 정도 내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안 듣고 지금 진짜 정말로 나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30, 20, 30, 20이 있는데 목차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잡고 쓰고 여기 잡고 쓰고 아니면 여기까지 다 잡고 쓰고 둘 중에 하나를 웬만하면 택하세요. 웬만하면 택하시고 아니면 진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하는 방향도 있지만 설문별로 목차를 잡으시는 건 저는 그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별로 목차 잡으시면 여기 문제 풀 때 진짜 위험해요. 여기가 문제가 오히려 쉬운 게 나오거나 했을 때 만약에 여기까지 시간 없어가지고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전체적인 문제 개관을 해봐야 이 시험은 좀 어렵게 나왔구나 혹은 좀 쉽게 나왔구나 이거 내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은 끝까지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뒤까지 보면서 한 처음에 딱 시험 문제 받으면 한 2분 정도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군. 좀 길어 보이네. 좀 어려워 보이네. 이 생각을 먼저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목차를 하나하나 잡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계속 시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차 잡는데 본인이 몇 분 걸리는지 이거를 평소에 계속 이번 실전 GS를 하시면서 목차 잡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문제 푸실 때 1번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1번 문제 풀고 목차 다 썼을 때 그 옆에다가 시간을 옆에 써놓으세요. 타이머 앞에 계속 보시면서 옆에 시간을 계속 써놓고 그거를 이제 따로 평소에 스터디 하시거나 뭐 공부하실 때도 항상 시간을 체킹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걸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실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문제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말 쉬운데도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 이거 시간 체킹을 해놔야 내가 30점짜리 내가 지금 이 몇 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오버됐네 하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최대한 버려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거는 좀 빨리 썼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 근데 내가 할 게 많아. 그러면은 시간 세이브 됐으니까 여기서 이 시간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더 길게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조정을 하시려면 자기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연습을 하실 때는 답안지가 지금 보통 16페이지까지 쓰시잖아요. 그때마다 한 페이지 다 쓸 때마다 답안지 넘기실 때 연습할 때는 그 끝에다가 답안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시간을 자기가 써보세요. 타이머를. 그래서 몇 분까지 여기까지 쓰는데 몇 분 걸렸다. 그 다음에 또 갈 때마다 그냥 답안지 이거 넘기기 직전에 여기다가 시간을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페이지에 내가 보통 쓰는데 얼마나 걸리네. 그랬을 때 나중에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지금 써야 될 게 뭐 몇 페이지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줄 다 띄우고 키워드만 딱딱 쓰고서 그냥 결론만 맞춰야겠다. 요 상태로 끝까지 그냥 푸시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꽈락이 안 나와요. 그래서 꽈락을 피하는 거는 무조건 끝까지 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걸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답안지에다가 시험에 딱 시작하면은 뭘 먼저 하시면 좋냐면은 문제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보통 10점짜리를 쓸 때 여러분 몇 줄 쓰시는지 자기만의 그 룰이 있잖아요. 10점짜리는 나는 몇 줄 쓸 거야. 20점짜리는 몇 줄 쓸 거야. 이 룰이 있으면 답안지가 이렇게 다 있을 때 몇 줄 쓸 거야 하는 거를 뭐 두 번째 페이지 어디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줄이 짝짝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뭐 살짝 표시를 해 놓고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냐면 요거를 표시를 제대로 안 해 놓으시면은 내가 막 신나게 쓰다가 이거 10점짜리인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 가서 막 미친 듯이 쓰다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점짜리 문제를 쓰고 있는지 잘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10점짜리야 여기까지만 쓰면 됐던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쓰고 나서 아씨 이거 10점짜리였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로 1차 체킹을 하고 내가 표시해 놓은 걸로 2차 체킹을 계속 하면서 문제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다 체킹을 하나하나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좀 계속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되고 문제를 푸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표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사례가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막 타임라인이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저작권자랑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저작 재산권 정도는 목차 잡기 전에 뭐가 문제되는지 스크리닝 해가지고 적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요거는 한 번 정도 체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한 사유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제한 사유를 뭔가 그 스크리닝을 해서 아 여기서는 몇 조가 문제되는 걸 법조문으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뭐 이용 허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면 요거를 답안지에 옆에다가 쓰시면서 하시면 좋고 근데 뭐 요거는 사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뭘 정리해야 될지 답안지를 보시면서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답안지 쓸 때 하나의 플로우로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외우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안지 쓸 때 자신만의 룰이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특허든 상표든 민소든 뭐 저작권이든 의의, 요건, 절차, 방식, 효과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는 보통 의의, 요건은 보통 많이 문제가 되고 근데 절차가 만약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어놓고 의요, 방효만 딱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방식도 문제 안 된다 하면은 의요, 효만 딱 외워두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이제 문제를 쓸 때 그냥 자신만의 하나의 요 루트로만 그대로 쭉쭉 쓰시면은 문제를 푸실 때 막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 정말 합격권에 가실 때 문제를 푸실 때 물론 저작권은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특허나 상표나 뭐 민소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목차를 쓰면서 펜을 머뭇거리고 이러면은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부족합니다. 목차를 쓸 때 쟁점을 찾는 데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특허나 상표나 민소든 뭐 저작권이든 쟁점을 뭘 찾는지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도 되는데 내가 이 쟁점이다 하면은 그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자 이후에 이제 큰 일자가 나오겠죠. 큰 일자까지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큰 일자가 나오면 그 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가, 1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요거 쟁점들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요거 쟁점 찾았으면은 가부터 1, 여기까지는 고민하시면서 목차 잡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어떤 쟁점이면은 요 밑에 목차는 내가 머릿속으로 짜라락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목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내가 목차를 다 외우면은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신만의 뭔가 아무튼 플로우로 요것들을 외워두셔야 되고 요것들을 외우시는 게 문구 하나하나를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문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판례를 그대로 외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죠. 판례 외우면 좋아요. 좋은데 왜냐면 문장도 깔끔해지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지 분량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막 빨리빨리 쓰다 보면. 그리고 그거의 단점은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문장 전체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거의 서번트 증후군처럼 책 한 장을 한 페이지를 봤을 때 그게 한 페이지가 다 외워진다. 그러면은 문장 그대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키워드 한두 개 뽑아서 답안지 쓸 때도 그냥 키워드만 찍으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외우면 문장이 안 써져요.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안 써져도 그냥 키워드만 딱딱 찍어서 그냥 답안지 한번 내보는 식으로라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키워드만 알면은 문장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줄이는 게 어렵지 살 붙이는 거는 공부 좀만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첫 시간이라 이것저것 얘기 말씀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길어진 건 죄송하고 내일부터는 훨씬 좀 컴팩트하게 좀 10시 전에 훨씬 더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듣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는 지금 끝나고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 뭐 메일로도 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면 메일로도 언제든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